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규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시각하고 열 감각을 다뤄볼 겁니다. 어, 머릿속에 12감각에 대한 어떤 그 배치는 항상 이렇게 예,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하고 어떤 감각하고 이제 대칭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떠올라줘야 강의를 들을 때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뭐 이미 알고 있는 문제지만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도권에서 학교에서나 혹은 이제 학교에서나 아카데믹 계열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적인 패러다임하고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어떤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뭐 소위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분류와 계산이라고 하는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석과 실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보조적 방법들, 분석, 실험, 재현이라고 하는 검증 과정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알물 확립하는 그런 모델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인지학은 이제 세상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본 개념들을 설정하고, 그 기본 개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과학 패러다임에서 다루고 있는 온갖 그 분과 학문들에 쪼개져 있는 내용들을 거시적으로 그 상호 연관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거시적으로 통합해서 파악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분석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유물론과 영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는 분과 학문마다 기초 개념들이 다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인지학에서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훈련된 것은 과학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론적인 개념들을 쓸 때 이게 과학 개념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개념 중에서는 뭐에 해당하는 거다 하고 말씀을 비유적으로 드려야 이야기가 좀 용이합니다. 근데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거는, 이거는 비유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테르체에 힘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들 중에서는 전자기력에 비유할 수가 있을 거고, 생물학적인 생명력이라는 개념에, 바이탈러티라는 개념에 비유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봄 날씨에 비유할 수도 있을 거고요. 동양의 개념 중에 목에 비유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 다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학의 기초 개념이 사구성체라고 하는 점, 사구성체의 현대적 이해는 사실 분과학문마다 다 갈라져 있는,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봐야 비로소 이제 슈타이너가 얘기하고자 했던 진위가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사전에 유의하면서 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인지학에서 지금 감각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감각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달론으로 나가죠. 감각론, 발달론이 근데 뗄래야 뗄 수 없게 우주자연의 질서와 같이 인간의 어떤 심신의 성장, 발달, 변화 과정들도 우주자연의 질서의 순환 고리 속에서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각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말은 감각을 다루는데, 이 감각이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당연히 다루게 되죠. 그러면 이 의식이 언어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감각론 자체에서는 언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만, 이제 수많은 슈타이너의 강연들 속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각이 신경과 의식을 거쳐서 언어로 표현이 되고, 그 언어가 다시 어떤 멱집합적인 피드백을 의식에 줘서
이것이 우리의 복합적인 심리를 구성을 하고 그 심리가 다시 어떤 행동과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감각으로부터 인간의 이제 관습적인 행동, 관성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어떤 쭉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을 만약에 현대 과학에서 다룬다 그러면 뭐 감각 신경 문제는 뭐 당연히 뭐 생의학 같은 데서 다루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 자극과 관련된 외부의 힘의 자극과 관련된 건 물리학에서 다루는 게 될 테고요. 의식을 다루는 거는 철학의 인식론 분야가 이런 걸 다룰 테고요. 또 언어학이 따로 있고요. 심리학이 따로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전부 흩어져 있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제도 학문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학에서는 묶어서 본다는 겁니다. 묶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 하나를 볼 때에도 그 감각의 어떤 물리적 성질, 물성에 집중해서 보는 거는 이 인지학적인 기본 틀에 비춰볼 때 궤도가 이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하나를 보더라도 이 감각과 의식의 연결, 그 의식과 심리의 연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성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강의를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또 후각과 미각에 대해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 특히 이 후각 미각이라고 하는 이 신체적인 감각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결론부에 얘기했던 거 잠깐 상기하고 오늘 시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각은 도덕성 의식혼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후각이 의식혼하고 연결이 돼서 이 의식혼의 기본적인 기능적인 특징이 도덕적 판단입니다. 도덕적 판단. 도덕적 판단이라서 도덕성에 대한 어떤 감각하고 후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후각이 호흡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 호흡이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활동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도덕의 기초가 바로 그 유기체의 생존의 유지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근본적인 도덕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생존에 대한 의식 내지는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죽음과 삶에 대한 감각이 이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각은 판단력하고 연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선악 판단하고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각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맛을 분류하고 우리가 섭취하는 어떤 생명 재생을 위해서 유지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자연과의 교류인 거죠.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 과정인 건데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 미각이 맡고 있는 역할이 물질적인 음식들을 섭취하는데 섭취를 해서 그 성질에 따라서 맛을 분류하고 또 그 성질과 맛에 따라 가지고 소화하는 방식을 분류를 하고 그 소화하는 방식을 본능적으로 분류해서 좋은 거는 삼키고 쓴 것은 뱉고 하면서 어떤 선별적인 작업, 분류 작업, 선별 작업, 선택 작업 같은 것들을 주로 맡는 게 이게 미각의 역할이다. 근데 우리 의식 중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유분류에 대한 계산을 바탕으로 선별 작업, 분류 작업을 해내고 그 선별 분류를 통해서 의식적인 추상화까지 이어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그걸 오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각이 오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오성혼이라고 하는 거, 오성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정의 자체는 개념 형성 능력을 오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개념을 형성하고 나면 개념을 모순되지 않게 펼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논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논리를 통해서 계산할 줄 아는 능력, 인과 계산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추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추론의 어떤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최종적인 어떤 자기가 어떤 것을 왜 취한다라고 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이 의식 능력을 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념, 논리, 추론, 판단 이게 쭉 연결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개념 형성과 관련된 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 추상화 능력을 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학에서 오성혼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개념으로부터 판단에 이르는 이 전반적인 의식 과정을 다 통틀어서 오성혼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판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의식혼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모든 판단들 중에서 가장 고도의 판단인 도덕 판단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 도덕 판단이 의식혼의 고유한 영역이 되게 되는 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미각은 오성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오성혼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적인 용어로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그 능력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능, 계산,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그 IQ 얘기할 때도 인텔리전스 쿼토스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개념 짓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이 능력들을 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좀 기억해둬야 될 게, 미각이 바로 그런 오성원적인 능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깨우는 12감각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미각을 원죄 감각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이 미각의 발달에 의해서 인식 능력이 획기적으로, 이성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문명 발달의 상징과도 연결되는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부도지에서도 오미의 화라고 해서 역시 미각이 눈 뜨는 거를 계기로 해서 인간이 마고성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의 신화적인 설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대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고등 종교에서 인간이 천국을 떠났다라든가 신과 연결이 끊겼다라든가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성적 능력이 개발되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럼 왜 이성적 능력의 개발을 신성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거로 바뀌었는가? 라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능력에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우리는 독보적으로 이 두 개의 축만 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이 감성, 이성 외에도 우리한테는 상상력이라는 것도 있고, 감성, 이성과는 별도의 능력으로 상상력이라는 것도 있고, 영감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직관 능력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직관과 영감이 살아 있었던 시절에 어떤 인간 존재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시절에 인간 존재들이 있는 건데, 직관, 영감, 상상력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감각으로부터 오는 감성과 그걸 추상화시킨 이성으로, 일종의 감성과 이성이 직관, 영감, 상상의 대체물로, 대체적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 대체적 도구에 대한 의존이 깊으면 깊을수록 직관 영감 능력에 대한 어떤 이해는 그만큼 떨어지는 건데, 바로 이 직관 영감 능력이야말로 어떤 세계의 종합성, 양극성, 그 다음에 총체성, 순환성, 이런 이론론적인 세계의 실제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직관 영감 능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호로부터 어떤 연결선이 끊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런 신성한, 말하자면 직관 영감 능력을 실제로 신과의 연결 능력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슈타이너는 사실 모든 점에서 어떤 그 증명의 방법이 다를 뿐,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다른 어떤 종교적 지혜나 인식들은 전부 신비주의적으로 전달된 거에 비해서 슈타이너가 추구했던 인지학은 신비적으로 이해됐던 많은 내용들을 현대인들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내겠다라는 게 평생의 과제라고 스스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바꿔내는데 현대 패러다임의 과학적인 용어로 그대로 바꿔내지는 못하는 거죠. 어차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로서 사구성체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구성체적인 용어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 직관 영감 능력이 내재해 있었고, 그 내재된 직관 영감 능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감성과 이성의 능력으로 전환이 됐고,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실제에 대한 착오와 오류가 발생을 했고, 예, 그래서 오류가 불가피하게 된 어떤 인간 조건 속에서 이 오류 인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확보는 어떻게 하면 길러질 수 있는가? 그거를 어떤 몇 가지 이 특별한 기능적 요령을 가지고 기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간에게 내재됐던 능력을 보존하고 다시 일깨워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능력이 내재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 발도르프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의 목표를 우리가 흔히 자유로운 개인이 형성되도록 돕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의 철학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영적인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 인간성, 우리 시대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도외시하지 않고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실했던 직관영감 상상 능력을 다시 일깨워서 통합시킨 인간을 영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일깨워서 통합시켜내려면 어렸을 때 잠재적 씨앗들을 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의 교과 구성에 교과를 구성하는 기본 논리로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연스러운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그 잠재력이 망각되지 않게끔 강화시켜 놓으면 사회화 과정에서 감성 이성이라고 하는 직관연감의 대체 인식 수단으로 편향적으로 기울어졌다가도 조금 더 성숙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그 보존됐던 잠재력인 직관연감 상상 능력을 재통합할 수 있는 힘이 성인이 돼서 생긴다라는 흐름입니다. 재통합해낼 수 있는 것을 두고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영안이 열린 첫 단계의 인간 의식 상태를 지닌 사람을 인지학적인 용어로는 마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fear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이제 슈타인의 책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 결령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영안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걸 본다는 얘기죠. 결령, 영을 본다. 영안, 영적인 눈을 가졌다. 다 영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꼭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죠. 귀신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떠도는 자연에 전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힘들을 신비적으로 본다는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뭔가를 본다기보다도 오히려 내 내면에 있는 영적 안목, 영적 능력이 일깨워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령의 교는 우리가 본다라는 그 언어, 본다라는 언어 자체가 대상을 필요로 하잖아요. 뭔가를 본다. A를 본다, B를 본다, C를 본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건데, 사실 슈타이너가 see라는 말로 또 마나스라는 말로 의미했던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을 보는 거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영성이 깨어나는 것을 일차적인 의미로 뒀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일차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알고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워낙 이론론이라고 하는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부에 이런 연관관계들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각인데요. 이제 후각, 미각, 시각이 의식혼, 오성혼 차례대로 연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연결될 거는 당연히 감각혼이겠죠. 그래서 시각은 감각혼하고 연결이 됩니다. 감각혼하고 연결이 되고 이 어떤 순환적인 12감각의 구조 속에서는 시각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 6,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죠.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4개가 하위 감각이라 그랬죠. 하위 감각 했고, 그 다음 후각, 미각, 여기가 시각이죠. 여기가 열감각이죠. 근데 열감각하고 의식콘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후각. 후각은 의식콘. 그 다음에 미각은 오성원. 두 개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시각은 감각콘. 근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열감각의 12감각론에서는 그냥 아스트랄체라고만 나옵니다. 아스트랄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각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책은 딱 요 2권뿐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책은 이제 20세기에 의사가 쓴 거고, 이 책이 슈타이너가 쓴 거죠. 근데 이 책에서도 열감각에 대해서는 불과 한 페이지밖에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열감각이 어떤 아스트랄 물질들이 우리 피부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로 감지가 된다는 얘기만 하고 별도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슈타이너가 자세한 얘기를 안 했냐 하면, 감각론에서 별도의 설명을 안 하고 그 뒤에 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든가 영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계속 연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타이너의 책은 우리가 흔히 보는 교과서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전방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어느 페이지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감각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펀디멘탈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려면 이 책이 뭐 슈타이너가 직접 강연을 한 거니까 이 책에 있는 감각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열감각은 그냥 소개되어 있기로는 그냥 아스트랄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뭐 번역을 하자면 이거는 감각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건 감각혼이잖아요. 그럼 감각혼 있고 감각체 있고 감각과 관련된 게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네. 이런 대목에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게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도덕 판단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성을 발달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이 감각혼이라고 하는 거, 시각은 당연히 감성을 발달을 시키겠죠. 감성을 발달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물체, 에테르체, 감각체, 감각, 혼, 그 다음에 자아, 아스트랄체. 이 책에 인간 혼영에 관한 지혜라고 하는 이 책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체라고 하는 이게 실제 실존하는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 왼쪽, 오른쪽 이게 있으면 물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구 조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
근데 에테르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감각체는 앞과 뒤가 있는데 앞에서 뒤로 흐른다. 그래요. 그럼 감각포는 뒤에서 앞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아체는 위아래가 있는데 자아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아스트랄체는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좌우에 대한 거고, 좌우 요거는 전후에 대한 거고, 요거는 상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입체적인 존재들이잖아요. 3차원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평면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그려놓으면 상하 좌우밖에 안 나오죠. 상하 좌우, 이 2차원 평면에다가 그려놓으면 상하 좌우밖에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다가 입체라고 가정을 하면 앞, 뒤라고 하는 방향성이 하나가 더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입체적인 어떤 모양이 되게 될 텐데, 입체적인 우리 인간 안에서 이제 각각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각각 이런 어떤 운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보면 요 두 개가 서로 어떤 대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움직임의 방향에서 또 요 두 개가 대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스트랄하고 자아하고. 아스트랄하고 자아하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하기가 뭐하지만 전후로도 대비적 관계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전후로도. 그 전후로 대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는 보니까 감각체하고 감각혼의 관계예요. 감각체하고 감각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스트랄체하고 감각체하고 감각혼하고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습니다.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자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 사구성체적인 마치 동양의 목화 토금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인데 감각체, 감각혼 개념은 그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하는 외부의 자극 총체를 감각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뒤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의식을 기준으로 바깥에서 몰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안으로 옵니다. 사실은 밖에서 안으로 옵니다. 밖에서 안으로 오면 우리는 감각의 자극을 받아서 어떤 내부에서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서 의식을 형성하잖아요. 이 의식을 형성하는 제일 기초가 감각혼이거든. 그러니까 감각혼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에 대해서 안에서 형성된 의식으로서의 감각 집합이 반응을 한다. 감각 집합을 감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감각체와 감각혼의 어떤 상호 교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스트랄이 에테르가 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에테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도움 수업 같은 데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직접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실제 물체적인 힘의 기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성향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반면에 에테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체 에테르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하고 인간의 생리 구조에서 어떤 혈액의 순환이라든가 뭐 기타 신경의 상호 어떤 질서라든가 이거를 1대1로 직결을 시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감각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움 수업할 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면밀하게 이제 동선들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주는 거고 시각 얘기로 들어와 가지고요. 시각은 감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개념을 외워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써먹지를 못해요. 우리가 실제로 관찰에 써먹을 수 있으려면 이 움직임 자체가 납득이 되고 머릿속에 상이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각에 대해서 시각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특이점이 뭐냐 하면 다른 모든 그 우리 인체 감각기관들은 신체 표면의 자극이 뇌로 들어가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그 실제로 눈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기관들이 형성되는 거 보면 피부 표면에서 이렇게 기관들이 형성이 돼요. 기관들이 형성이 되고 의식에 이게 영향을 줄 때는 외부에서 자극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인데 눈이라고 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만 예외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외인가 하면 발달 과정 자체가 배아 형성 단계에서부터 피부 표면에서부터 모든 기관들이 형성되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건 피부 표면에서 형성이 되지 않고 뇌신경의 일부가 그대로 뻗어나와서 눈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성 과정이 거꾸로인 거죠. 형성 과정이. 그 실제 기능도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이 귀, 코, 입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자극을 빨아들입니다. 근데 눈은 바깥에서 자극을 빨아들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광학 개념으로 보자면 눈은 빛을 투사하는 어떤 렌즈 역할을 하는 거라는 식으로 배우게 되죠. 근데 이거에 반론을 제기했던 첫 중대한 사상가가 괴테였죠. 예, 괴테가 생리색이 있다. 색채론에서 생리색이 있다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그 생리색은 눈에서 뭔가가 나가서 포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슈타이너가 이어받아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일단 후각, 미각, 시각, 요 감각콘입니다. 근데 감각콘인데, 감각콘에서 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사구성체 중에서는 무조건 아스트랄체죠. 열감각도 아스트랄체고 이것도 아스트랄체예요. 그럼 두 개가 뭔 차이냐 하면 요거는 좀 더 한 기관에 집중돼 있는 형태고 이거는 피부 전면에 퍼져 있는 형태고 그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는 얘는 주로 빛을 지각하는 거고 얘는 주로 열을 지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양의 개념으로 화, 서양의 개념으로 아스트랄이라고 하더라도 둘 다거든요. 빛의 작용으로도 나타나고 열의 작용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을 감지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얘는 빛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예. 근데 우리의 피부 전면은 열을 감지하는 기관인 거죠. 예. 그리고 아시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호흡한다고 생각하지만 피부 호흡이 전체 호흡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건 열 감지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스트랄인데 예, 열은 이쪽이 주로 감지하고 빛은 이쪽이 주로 감지한다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 게 주로 색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색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색을. 근데 색이 어떻게 생기냐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 인간의 몸 안에 사구성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구성체가 계속 인간의 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신체 기관과 신경을 이루고 여러 가지 오장육부도 이루고 의식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같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바깥으로 발산하려고 하는 놈, 바깥으로 발산하려고 하는 성질이 가장 강한 게 아스트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스트랄은 실제로 밖으로 뻗어나간다는 건데 아스트랄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통로가 눈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눈에서 광선이 나간다는 거지. 예. 피부를 통해서도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피부를 통해서는 아주 근거리밖에 못 나갑니다. 근거리밖에 못 나간다. 근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근거리로 나가가지고 외부에도 아스트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부 아스트랄. 이 외부 아스트랄, 외부에도 있는 아스트랄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지. 이게 열감이라는 거예요. 외부 아스트랄의 밀도가 높으면 덥다고 느끼는 거고, 낮으면 춥다고 느끼는 거고, 이게 열감이라는 건데, 눈은 이 정도로 뻗어나가는 게 이만큼 뻗어나간다는 거죠. 눈은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부닥치지 않으면 거의 무한대로 뻗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저 멀리 보면 몇 킬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근법적인 여러 가지 환경 구조에서 이게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쉽게 말해서 부산에서 날씨 맑으면 대마도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아스트랄이 뻗어나가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인데 현실적으로 무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 아스트랄들을 계속 만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외부 아스트랄들이 중간에 간섭작용을 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간섭작용을 해서 이 근거리 아스트랄들을 피부가 느낄 때는 이걸 열로 느껴요. 열로 느낀다고. 근데 원거리 아스트랄들, 원거리로 가는 이 아스트랄들의 파동을 열이 아니라 빛이 나갔는데, 빛의 성질이 강한 아스트랄이 나갔는데 바깥에 있는 아스트랄들하고 만나면 이 빛을 색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은 어디서 나왔는가? 내 안에 있는 아스트랄과 바깥에 있는 아스트랄의 충돌, 만남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파수가 색으로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애도 있고, 아스트랄 안에서도 활동성이 떨어지는 정적인 애들도 있고 동적인 애들도 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리밖에 못 나가는, 피부를 통해서는 근거리밖에 못 나가고 눈을 통해서는 원거리로 나가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주로 열을 감지하고 얘는 주로 빛을 감지하는데, 빛은 다른 외부 아스트랄들의 간섭 효과에 의해서 이걸 색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 게 뇌신경에서 직접 뻗어나갔다고 했잖아요. 뇌신경에서 직접 뻗어나갔다 보니까 의식에 주는 영향이 아주 직접적이라는 거죠. 다른 후각이나 미각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 자극들은 우리 몸을 한 바퀴 거쳐서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처리 과정이 한 번 있는 의식들하고, 시각적 의식은 보는 거 이퀄 그대로 이제 뇌에 각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성질이 다르다. 성질이 다른데 이 다른 두 개의 성질이 일종의 또한 대비작용, 대꾸작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슈타이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감각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슈타이너의 이 인간 혼영에 관한 지에도 역시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 속에는 사고작용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다는 것 속에 사고작용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깨우는 12감각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자. 착시 효과라는 게 있고 보색 효과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왜 감각이, 괴테는 분명히 감각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슈타이너도 그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감각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데 감각에 작용하는 의식의 어떤 형성 과정들이 인식 오류를 일으킨다. 이게 이론론자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기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지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인식 분야와 관련해서는 불교가 고등 종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논들을 내놨잖아요. 근데 불교의 달마의록 같은 데 보면 제일 첫 문장이 감각과 망상으로 인간은 도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각과 망상. 감각 자체가 아니고 감각의 망상이 작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오류투성이로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입장이 괴테나 슈타이너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감각은 투명하다라고 봐요. 감각을 믿어야 된다. 감각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감각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식으로 떠오를 때 이 과정 속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 사고를 포함한 착시 효과를 일으키거나 보색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감각이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착각할 수 있다, 즉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식작용이 끼어 있어야만 오류를 일으키는 거거든. 투명하게 봐가지고 오류가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는 것 따로 의식으로 느끼는 것 따로 요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는 거야. 이게 사고작용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이 딱 떠오르면 그와 함께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식을 형상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형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편인지학,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용어가 나와요. 형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표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둘 다 상이잖아요. 상이라는 건 이미지, 뭔가 그림이 떠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영어를 보면 요거는 센스 픽처라고 돼 있어요. 센스 픽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멘탈 픽처라고 돼 있습니다. 멘탈 픽처. 그림이 두 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림이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개 그림 사이에서 이게 우세할 때도 있고 이게 우세할 때도 있고 어떤 게 우세한가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감정 상태나 의식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교육이 안 되도록 조심하라 그러죠. 멘탈 픽처 요쪽 중심 요게 강화가 되면 개념 논리 쪽이 강화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요게 강화가 되면 개념 논리가 강화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호작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호작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멘탈 픽처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상호작용이 아니고 감각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감각? 감각 중에서 특히 어떤 감각? 형상으로 떠오르려면 시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말하는 이 센스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시각의 영향입니다. 시각에 의해서 남겨진 어떤 이미지, 시각에 의해서 각인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 각인된 머릿속에 관념에 떠오르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형상이라고 하고요. 형상이 있는데 이건 시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끼어 있다는 거지. 뭐가 끼어 있는가? 이게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상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표상은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슈타이너는 이거는 이제 사고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엉뚱하게 전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전생에서 왔다, 전생에서. 그러면서 죽음의 세계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그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암이죠. 책 제목이 자꾸 헷갈린다. 내가 자꾸 보편인지학이라고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암인가요? 책 제목이?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죽음의 세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에서 온 활기가 없는 것을 자꾸 애들한테 떠올리게 하는 건 교육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죽음의 세계에서 온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카르마. 이런 거잖아요. 전생기억과 그 기억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인간의 습관적인 행동, 그 습관적인 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예정된 어법, 이런 것들을 까르마라고 하죠. 뭐 요런 단어들하고 멘탈 픽처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됐어요. 뭐 전생이다, 죽음이다, 카르마다, 요런 거는 좀 제쳐두고, 그럼 이게 우리가 보통 인간을 나눌 때 의지, 감성, 사고를 나누는데 얘들이 실제 우리 살아있는 인간한테 들어올 때는 다 뭐로 들어오는가 하면 의지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옵니다. 의지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인지학에서 말하는 의지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나 카르마처럼 타고나는 것들, 혹은 현생에서 의지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라고 해요. 예, 내가 특별히 논리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과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몸에 익혀져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 이런 걸 의지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의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멘탈 픽처는 지금 이 의지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사고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왜 사고? 보통 우리는 의지, 감성, 사고 이러면 의지하고 사고하고 아주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갔다가 사고로까지 올라간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순환적으로 영향을 서로 미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동감 반감이라고 하는 것도 의지가 감성에 영향을 미치면 이걸 동감이라고 그러고 사고가 감성에 영향을 미치면 이걸 반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어떤 순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처음에 탁 태어났을 때 전생이 있어. 전생에서 탁 태어났을 때 주어지는 의지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현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사고로까지 성화를 시켰다가 자기의 내면화된 이해로 자기 은행으로까지 쭉 들어가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이 생에서 내가 만든 의지인 거야. 그래서 슈타이너가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알면서 이런 비유를 썼죠. 우리가 발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슈타이너는 의지의 발달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의지가 현생에 와서 9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친다. 그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알미라고 하는 책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예를 들면 까르마적인 어떤 물방울들을 가지고 왔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현생에서 새로운 물방울들을 몇 개 더한다 여기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대바창계로 연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그림이 그 책에 나와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시각에는 사고가 끼어 들어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센스 픽처가 떠오르면 센스 픽처는 감각 자극인데 이 감각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 감각 자극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우리의 무의식이 발동한다. 이게 발동한다는 거예요. 멘탈 픽처가. 예. 저 멘탈 픽처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멘탈 픽처는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가 제일 말하기 쉽기로는 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이들도 뭔가 알아요. 걔들은 뭘 알까요? 걔들이 가지고 있는 알면 영계에서 가져온 암들인 거죠. 예, 영계에서 가져온 직관적 암들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직관적 암과 감각적 암 사이의 갭 때문에 호기심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이 갭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자, 제가 직무연수 강의라서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는 주의사항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2분 남았어요. 화면 켰어요, 선생님? 네. 금방 제가 열감각이나 시각이나 둘 다 아스트랄체다. 근데 아스트랄체 중에서도 이거는 빛지각에 특화되어 있고 이건 열지각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치는 작용이 다르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특징이 시각 속에 사고가 끼어 들어온다. 이 시각 속에 사고가 끼어 들어오는 것을 바로 표상과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사실은 표상만 있거나 형상만 있는 그런 의식은 없어요. 무조건 둘 다 있게 돼 있는 거죠. 무조건 둘 다 있지만 교육 과정에서는 표상에 중심을 둔다. 그러면 이제 이 표상이 어디서 생기냐 그랬는데, 태어나는 애들 기준으로 보면 이 표상은 영계의 기억들입니다. 영계의 기억들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인간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 표상은 우리의 무의식 전반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무의식 전반은 또 어디서 형성이 되겠나 하는 것을 보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감각 자극에 의해서 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의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꽤나 물리적인 과정인 거고요. 꽤 물리적인 과정인 거고. 근데 지금 인지학에서는 안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오장육부의 상태가 어떤 장부가 크다든가 작다든가 기능이 세다든가 약하다든가 그러면 우리의 생리 상태에 영향을 주고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 위장이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감각을 감각하는 것만큼 이것들 감각할 수 있나요? 감각 못하죠.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되는데 과연 우리의 신경과 의식에 영향을 안 줄까요? 줍니다. 이 문제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각하지 못하는 어떤 활동들을 이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축적이 의식에 은근히 계속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어떻게 돌아가냐, 피모의 상태가 어떠냐,
예, 그 다음에 관절의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척추뼈의 상태가 요추가 1번부터 뭐 7번까지 이렇게 쭉 있을 때 이것들 간의 사이에 비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부에도 영향 주고 심리에도 영향 주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골격의 발달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리듬, 박자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거든요. 예. 인체가 타고난 리듬 감각, 박자 감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타고난 리듬, 박자 감각은 자기의 신체 기관의 비율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우리 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들이 전부 표상의 어떤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표상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전생에서 가지고 온 조건들, 까르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이거 더하기 현생에서 감지되지 않지만 누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의 자극이 전부 의식으로 집합이 돼서 표상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상은 뭐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집합. 이거는 그럼 시각에 의해서 들어온 형상. 자, 근데 제가 상하, 좌우, 전후, 이걸 우리 동양에서는 육합이라고 하죠. 입체적인 어떤 존재가 있으려면 육합 공간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 좌우, 전후가 있어야 입체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상하와 좌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내적인 움직임들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앞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고 안에서 나가고 이거예요. 예. 물체 에테르, 자아, 아스트랄은 우리 안에서 그냥 움직입니다. 물론 바깥에 있는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긴 받지만 아스트랄처럼 이렇게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스트랄의 특징 때문이에요. 아스트랄의 특징이 확산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거든. 뻗어나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 확산력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열을 감지하게 되고 눈을 통해서 빛을 감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확산력이 가장 센 게 빛과 열이잖아요. 자연의 힘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스트랄의 특징 때문에 바깥으로 쭉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외부의 힘들하고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아스트랄적 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아스트랄이 바깥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아스트랄들하고 끊임없이 접촉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식작용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경계면에 대한 어떤 인식하는 기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있으면 자,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고 합시다. 감각체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서는 감각콘이 막 나가고 여기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것을 색으로 지각을 합니다. 색을 지각을 하면 이 색이 곧바로 우리의 뇌를 때립니다. 다른 것들은 안에서 막 몇 바퀴씩 돌고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예, 색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색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형태도 있죠. 색과 모양. 이게 두 개가 합해져서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형은 모양을 말하는 거고 예, 상은 주로 색을 포함해서 우리한테 주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형상인식이 생깁니다. 형상인식이 생깁니다. 이 형상인식을 기초로 해서 이 형상인식을 오성이 탁 낚아채가지고 예,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발음과 연결시키고 의미와 연결시키고 하면서 언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물론 이 오성이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사고 덕분인 거고 사고는 또 의식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어찌되었건 이게 감각콘인데 시각은 감각콘이라 그랬는데 감각콘의 발생이 의식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감각콘이 탁 나타났을 때는 바로 의식으로 떠오르진 않아요. 이 감각콘의 작용이. 처음에는 이게 뭘로 나타나는 감정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감정작용이 있기 전에 자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감정작용으로 나타나게 될 거 아닙니까? 자극이 있고 감정작용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이모션이라고 하죠. 이모션이라고 하는 게 안에서 생긴 움직임이란 뜻이거든요. 안이란 걸 딱 빼버리면 모션이 되잖아요. 안에서 생긴 움직임을
바깥으로 표출하면 모션이 돼버리는 거고, 아직 안에 있을 때는 이모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극이 안에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감정을 일으켰는데 이 감정이 무슨 의미인가, 나한테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화를 내면 될까 안 될까,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제 우리가 감정이 발생했을 때 뒤따라가는 연쇄적인 생각들이 들기 마련인 건데, 그 연쇄적인 생각은 누구라도 감정이 발생한다고 감정 그대로 모션으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 사이에 여러 다른 작용들을 끼어들어서 모션으로 나가는 거거든. 이 작용들이 끼어들 때 이게 사고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적인 상태 중에서는 주로 이걸 뭐가 하는가 하면 의식혼이 하는 거죠. 의식혼이 그 작업을 합니다. 의식혼이 사고에 가장 가깝거든. 그래서 감각혼과 의식혼이 사실은 서로 작용이 반대예요. 작용이 반대입니다. 반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혼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은 감각혼은 동물인 거죠. 동물적 본능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죠. 예. 감각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감각혼은 굉장히 다듬어져야 된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한마디로 인간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화되지 않는데, 자,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감정을 인간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간 사회의 어떤 생활에 맞게끔 사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키워지는 인간성을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감성으로 이렇게 성화가 되기까지는 의식혼의 작용들이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논리가 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의 그 교육 활동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감각혼이 주로 발달하는 나이대가 7살 때부터, 실은 조금 빠르게 보면 한 5살 때부터, 말이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바로 감각혼이 발달하거든요. 바로 감각혼이 발달하는데, 처음에 발달할 때는 그냥 감정 표현이 다양해지는 방식으로 발달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학령기가 되고 나서 7살, 8살, 9살 요날 때는 그것의 사회적 표현을 배우는 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각혼의 가장 큰 어떤 감각혼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그러면 예술 과목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겠습니까? 뭐냐? 직접적으로는 미술인 거죠. 간접적으로는 음악인 겁니다. 왜 음악이 간접적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형상인식은 형상과 표상이 더해져야 되거든. 형상과 표상이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의식화되는 형상인식이 나오는 건데, 형상 부분은 시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시각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표상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표상이 책임지는 부분, 그 무의식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밤낮 느끼는 온도, 진동,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리듬이 원형적인 음악에 대한 느낌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사실은 음악적인 어떤 음악이 감성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근데 음악이 감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시각이 감성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미술에 비해서 결코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은 회화적인데 반응을 하게 되겠어요. 회화적인데. 어떤 특히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은 회화적인 어떤 이해와 표현에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에서도 아이들 지금 발달 상태 체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나무집 사람 그려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얼마나 질서 있게 배치하는지, 그리고 대상들의 어떤 원근이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발달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시각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이 보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 하잖아요.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줄 모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곧바로 진리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고의 정형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삶을 보는 태도나 관점이. 자, 시각이 압도하는 감각혼의 영향에 만약에 인간의 의식이 압도당한다면 유물론자 되는 겁니다.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는 안 믿는 거죠. 보일 때만 믿는 거. 형상과 표상 중에 표상은 안 보이고 형상은 보이죠. 예. 그러니까 형상 중심적 편향이 발생하면 이게 사실은 물질주의 쪽으로 의식을 끌고 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제 이 편향을 아직까지 못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세계관 차원에서는 유물론이 지배적이니까. 자, 시각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감각입니다. 열감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2감각론을 보시면 여기는 마나스라고 돼 있고 여기는 부티라고 돼 있고 여기는 아트만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이잖아요.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의식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후각이 의식권 오성원, 감각권 그러면 우리가 도덕성, 이성, 감성 이게 실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의식 상태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마나스 부티 이래버리면 안 떠오르잖아. 안 떠오르잖아요. 이걸 떠올릴 수 있게끔 다시 내용을 제가 바꾼다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 아트만의 능력은 직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관 능력. 부티는 영감 능력. 마나스는 상상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간다. 근데 여기 또 아스트랄체가 나왔다. 그럼 아스트랄체는 뭐라고 해야 되나 했을 때 근데 여기 1번에 촉각이 뭐 없잖아요. 여기도 뭐 없어요. 예, 인간 발달 과정에서 이 두 개의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12개 중에 2개가 빠졌으니까 10개죠. 그죠? 10개고 10개 중에 열감각 아스트랄체라고 되어 있는 이거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요거 빼버리고 그럼 9개죠. 이 9개를 가지고 아트만, 부티, 마나스, 의식권, 감각권 이게 쭉 나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나열을 해놨고 이쪽에서는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고성체 개념을 쓰지도 않고 여기는 아마 책에 보시면 그럴 겁니다. 여기 천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대천사라고 돼 있고 여기 그리스도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 대천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책에. 영혼을 깨우는 12감각이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문제는 천사, 대천사 이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식 상태인지 안 떠오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안 떠오르는 이상은 이게 무의미한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문학적으로 어떤 멋있는 비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죠. 실제 인간 의식 상태가 어떤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유적 표현들은 전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전환시켜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 부분 또 다루겠지만요. 그래서 12개 중에 3개를 제끼고 9개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 제껴진 3개가 뭐냐 하면 실제적인 의미는 자체예요. 자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더니 사구성체인데 발달 과정에서는 3개밖에 안 쓴다. 하나는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에테르 물질, 아스트랄 에테르 물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단 말이죠. 그 주도적인 힘들을 4개 중에 자체가 안 보이잖아. 자체는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자체는 중간중간 끼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끼어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3개, 12개 중에 3개가 자체예요. 그래서 물체, 에테르체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면 여기서부터 물, 에테르, 아스트랄, 자체, 균형감각이 자체예요. 균형감각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도움 수업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지만 자아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모든 활동에, 모든 행동에 어떤 교차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균형 잡는 힘, 그게 바로 자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인간이 제가 조금 전에 시각 이야기할 때 시각에 사고가 끼어든다 그랬죠. 그런데 뭔가 사고작용이 일어나려면 대칭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이원의 어떤 순환 대칭 과정이 일어나야 의식에 불꽃이 붙는 거거든. 그래서 시각이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바깥 아스트랄하고 직접 충돌하는 애기 때문에.
직접 충돌해서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감정적 존재인 거죠. 감정이 모든 의식의 기초가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순화가 안 되면, 다른 오성은 의식권에 의해 가지고 순화가 안 된다면 인간적 능력이 안 되게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이원 대칭이 일어나야, 이원 대칭의 충돌이 일어나야 의식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 몸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교차하는, 뭐 이를테면 오른발 들면 왼손 뻗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대칭의 교차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감각, 그게 자아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구성체로 요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사구성체를 쭉 깔아보자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 자아체가 작동을 해요. 여기 자아체가 작동을 합니다. 그럼 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요거 자아체, 요 아스트랄체라고 해놨는데 사실 내용이 자아체예요. 자아체입니다. 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맨 마지막에 또 자아체입니다. 이 최종 자아체를 자아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2감각 안에서 자아의 역할을 표현해주고 있는 감각이 3개나 있다. 3개나 있다. 자아감각, 촉각, 열감각, 이 3개가 실은 자아체의 역할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다. 예. 이거는 주어진 존재 근본이잖아요. 촉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 근본적인 감각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분리의식을 통합해내는 게 최종적인 자아감각이잖아요. 이 시종점인 거죠. 시종점. 시작점이고 끝점이고, 중간에 중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감각이다 라는 거예요. 예. 열감각이 따지고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이 혼, 몸원형으로 봤을 때 이게 몸이고 이게 혼이고 이게 영일 거 아닙니까? 맞죠?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이게 다 신체 기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기관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몸원형으로 보면 몸, 혼, 영입니다. 안팎으로 보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바깥 세계와의 관계에서, 세계와의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식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맨 끝지점에 있는 게 얘잖아요. 그죠? 혼 감각 중에서는 혼 감각이 하나, 둘, 셋, 4개 아닙니까? 4개는 4개 중에 4번째에 있는 애가 얘죠. 혼 감각의 종합 지점에 있는 애입니다. 혼 감각의 종합 지점에.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물체, 에테르체, 예, 주도하는 사구성체적인 힘이 아스트랄체, 여기는 사실 자아체예요. 여기 아스트랄체라고는 돼 있지만 내용은 자아체 역할이다. 아스트랄체라고 돼 있지만 내용은 자아체 역할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이 인간 혼용에 관한 지혜 2부를 읽어보시면 슈타이너의 육성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 책 소개하니까 책을 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책을 권하려고 하는. 예, 12감각, 이 영혼을 깨우는 12감각은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능적이고 즉각 관찰 가능한 것들 위주로 사례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게 많아서 영혼을 깨우는 12감각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슈타이너가 어떤 사구성체의 내적 질서로 감각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는 이 책의 1, 2부입니다. 이 책의 1, 2부. 특히 2부는 심리로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두려움, 조급증, 그 다음에 의심,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별되고 생겨나고 상호작용하고 전환발전하는가. 네. 그게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망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망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감각에 이어서 감각과 망상까지 이어지는 작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책은 뭐 애들 발달론에 한정되는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우리 인간 일반의 일생에 걸친 작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열감각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열감각에 조금 더, 그러니까 얘가 자아 역할을 하는 거다. 말은 아스트랄체라고 되어 있고,
요 감각콘에도 이게 아스트랄체가 주로 작동을 하는데 두 개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이건 안의 아스트랄체, 이건 바깥의 아스트랄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팎이 만나가지고 결국 종합을 이루는 건 맨 끝에 있는 얘한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자아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까지 설명드리고 이게 자아체 역할을 한다. 어떤 식으로 하나? 어떤 식으로 하나? 왜 제가 자아체 역할을 하고 자아체 역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게 나타나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순전히 물리적인 에너지 법칙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들은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기본 원칙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과학에서는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물리학에서 이걸 표현을 할 때는 이거를 연력학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주의 그 운동, 에너지들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상식은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 법칙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열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 비활성화되어 있는 쪽으로 쭉 내달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쭉 운동이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온도차가 있으면 무조건 이 온도차 갭을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곳곳의 상태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온도차가 발생하면 그 온도차를 메꾸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메꾸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이 운동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열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 빛으로 되고 이런 이제 반복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열과 빛과 인간의 인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생명이 없고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을 창조했다. 생명 창조 얘기가 나와요. 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빛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인간에게 와서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그런데 이 빛을 어둠은 몰라봤다. 그랬어요. 어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장 이것도 나름대로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개의 창세기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창세기가 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론적인 창세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지학의 사구성체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4개인데 4개 개념이 지금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 개념이. 근데 인지학은 사구성체 개념이니까 이것도 4개인데 인지학하고 딱 연결되는 거 이 2개는 좀 알겠네.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생명, 그럼 여기네. 에테르체. 빛, 그럼 여기네. 여기 배치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 말씀, 어둠 이거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될까? 한 인간에게 배치를 한다면 이게 오히려 말씀일 것 같은데 이 우주론적인 구조에서 본다 그러면 이 말씀을 뭐로 이해해야 될까? 우주적 의지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우주적인 의지, 제가 왜 의지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자연 법칙에도 의지가 있죠. 그 법칙이 움직이려고 하는 힘의 방향과 이루려고 하는 상태, 그게 의지입니다. 네. 모든 자연의 힘들의 의지가 있다라고, 의지라는 말이 이게 언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언어를 쓸 때 자꾸 인간화된, 의인화된 의미로 자꾸 떠올리니까 헷갈리지만 말의 원래 뜻을 살려서 보자 그러면 자연의 의지가 있는 거죠. 자연의 의지 혹은 신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건 자연의 신의 섭리, 자연의 의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디에다, 이 둘 중에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될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물체는 태극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물체를 고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럼 이 물체에 갖다 붙여야죠. 여기가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생명을 낳았고 인간에게 와서 빛이 되었는데, 인간에게 와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인식을 모든 그 종교적인 경전들에서는 빛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가져라는 뜻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유용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두 개를 다 갖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둠의 자리잖아. 여기서 여기 오는 요 과정에 뭔가 고장이 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뭔가 오류가 왕창 일어났다. 그래서 이 어둠은 무슨 어둠인가 하면 인간들이 망상에 빠졌다는 의미인 거죠. 빛을 어둠이 몰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쉽게 말해서 신의 섭리나 우주의 어떤 의지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게 됐다라는 뜻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취지로 슈타이너가 해설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강해라고 1909년도 강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해석을 슈타이너한테서 처음 본 건 전혀 아닙니다. 많은 어떤 전통적인 이론론적 지혜들이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고,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역의 괴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희팔괴,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복희팔괴 중에 8개 괴 중에 4개를 우리는 태극기에 쓰고 있잖아요. 근공감리. 근공감리로 쓰고 있는데 나머지 전체 그게 빠져있는 손진, 태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해석을 해보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취지의 어떤 흐름들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돼서 그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오늘 강강론에서 할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어떤 이론론적 전통들에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자, 그래서 우주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생명을 만들었고 그것이 만물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인간에게 와서는 의식이 되었지만 여기서 뭔가 심리적인, 인식적인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인간은 우주 진리를 모르게 된 존재가 됐다. 우리가 우주 진리를 모르게 된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직관 영감 능력이 극히 떨어져서인데, 근데 직관 영감 능력이 극히 떨어지는 거하고 반비례 관계로 발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감성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 이성이 발달할수록 직관 영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직관 영감은 세계 실제에 대한 직접 인식 방식인 거고, 감성 이성은 간접 인식 방식인 거거든. 이 간접 인식 방식에 의지하는 빈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접 실감에 대한 빈도는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이 갭차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일부러 그랬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슈타인의 설명에 따르자면 태양계, 달계, 지구계에 인간들이 있는데 이 지구기, 특히 아틀란티스 후기 이후에 인간들의 신체 조건이라든가 자연의 어떤 대기의 환경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아스트랄 활동들을 억제해서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의식을 다시 형성해서 재현을 해가지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존재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혹은 형상인식을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만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의식이 만들어지고 소통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왕창 발생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술 발달, 문명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도구의 발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우주적 실감 능력에 대한 퇴행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지. 인지학에서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어느 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거는 필연적인 과정들인 거죠. 이 정도 얘기를 해놓고 다시 열감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왜 자아체 역할을 하는가? 제가 아까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우주에서 우주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나? 열의 차이가 생겨나면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작용이 활동을 만들어낸다.
활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활동들의 복합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합이 누적되고 서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복제할 수 있는 거를 생명의 우리는 정의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누적적인 열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누적적인 열 에너지 운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 있어야 이것들의 활동과 결과물로 생명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 현실의 인간의 활동을 설명하는 거는 뭐냐 하면 종합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단어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정이라고 그러죠. 감정하고 결부된 열기를 열정이라고 그러죠. 감정적인 열기, 이게 열정이죠. 근데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기도 있습니다. 진짜 물리적인 체온입니다. 이거는 12감각론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설명 논리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의사다 보니까 물리적인 사례를 잘 들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평균 기온은 37도잖아. 근데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온대기후잖아요. 온대기후의 1년의 평균 기온은 얼마일까? 18도에서 20도 정도 사이입니다. 그럼 17도에서 19도 정도 차이가 나잖아. 이 차이를 가지고 인간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열기는 20도, 인간의 열기는 37도, 17도 편차가 나니까 이 17도 편차만큼의 뭔가 활동량으로 이 편차를 메꾼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배경이라는 거예요. 원리라기보다도. 이해는 되시죠? 이 편차를 메꾸기 위한 뭔가를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열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 열을 쏟아내는 행동이 주변에 뭔가를 바꿔내고, 우린 단순히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변형을 시키고 창조를 하고, 뭔가 창조 활동을 한단 말이야. 이 창조 활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열 편차에서 온다라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력으로 결국은 나간다는 거죠. 행동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왕성한 활동력, 인간이 잠을 왜 자냐 하면 하루 동안에 쓸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면 잠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잠이 들면 잠드는 동안에 우리가 보충하고 보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열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잠의 기본 조건은 자기의 인간의 상온, 37도라고 하는 상온을 백업하고 보충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가 돼야 인간이 잠이 든다는 거야. 왜 가장 좋은 최적의 뭐 수면 온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면 온도는 대기 중에 평소 온도보다 몇 도라도 높아야 된다는 거야. 몇 도라도 높아야 인간이 잠자면서 그 열을 보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온 상태를 항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잠을 통해서 열을 보충하면 다시 우리의 평균 기온과의 편차만큼의 열 에너지를 인간은 쏟아내고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12감각론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활동력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움직일 때 어떤 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식과 심리작용에 의해서 관심이 뒤에 생기고 그래서 이게 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행동력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다양한 관심사의 분화 이런 거하고 열감각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12감각론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슈타인의 설명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알베르토 수스만의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수스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슈타이너의 설명 방식은 지금 소개드리기에는 이게 연관된 게 너무 많아서 좀 설명이
답답해서 간추려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좀 제끼고요. 이게 어떻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인간의 의식이 왜 발생하나, 인간이 왜 움직이나, 왜 창조하나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인데, 다른 설명 논리도 우리 동양적인 우리 전통에서의 이거에 대한 설명 논리도 있고요. 이 설명 논리들도 슈타인의 설명 논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거를 잠깐 소개드리면서 동양에서는 이 열감각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열감각의 작용, 열감각의 기본 성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의 이름이 동서통합인지학당이거든요. 제 강의를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뭐 진리의 동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 원리에 대한 이해는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동서고금의 보편 원리들이 인류에게 전하는 어떤 가르침들을 조화롭게 잘 통합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평소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양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나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훨씬 많다 보니까 제가 동양학이나 동양철학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양 거든 동양 거든 뭐 편애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상이건 동양 사상이 어느 게 우월하다거나 어느 게 더 옳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예. 그게 동양 거라고 해서 혹은 서양 거라고 해서 서양 거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오류와 진리값들이 섞여 있을 테고 동양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내용들을 어떻게 추려내고 자기 거로 만들 건가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하는 거지. 뭐 동서양이 됐건 뭐 천년전은 우매하고 지금은 더 고도하고 그것도 아니죠. 천년 전 사람들이 더 잘 인식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거꾸로 지금 사람들은 또 지금의 환경에서 천년 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방법을 쓰는 것도 있고. 예. 결국은 어느 세대든지 간에 이런 어떤 동서고금에 대한 통합을 일궈내서 의식의 진화를 이루는 거, 이거를 뭐 고전적인 말로는 옹고지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옹고지신 옛것들을 충분히 잘 익혀서 이제 어떤 새로운 의식 발달을 이뤄낸다. 이런 걸 옹고지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동양사상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옹고지신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동양사상에 어떤 특별한 이 우선성을 두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동양에서는 우리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이목피구, 겉으로 볼 때 네 가지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목피구로 나누는데 이거 귀죠? 눈. 그 다음에 이건 코. 이거는 입.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게 바로 미각. 이거 후각. 이게 시각. 청각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감각기관으로 나누자면,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이 내용은 동의수세법원, 우리가 흔히 사상의학이라고 알고 있는 동의수세법원이라고 하는 책에 이재마가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재마는 사구성체에서 그러하듯이 사구성체에서 어느 사구성체의 우세를 우리가 발달 단계별로 혹은 사람별로 논할 수가 있듯이 감각기관별로도 이 사구성체에 해당하는 게 동양에서는 사상인데, 양에 두 개가 있고 태소, 음에도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태소가 다 음양이 있다.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죠. 이 개념이 사구성체하고 틀이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네 개니까 이 네 개도 사구성체 혹은 사상적인 분할, 우세 분할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 우세 분할이 돼 있어가지고 각각의 작용을 설명을 할 때 이청, 귀는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 천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청천시. 그리고 목시, 눈이 뭘 세상을 보는데 뭘 보느냐 하면 세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흡, 이 코가 비후, 냄새를 맡는데 뭐에 대한 냄새를 맡는가 하면 일륜을 맡는데요. 일륜. 그 다음에 구미, 입이 맛을 보는데 뭔 맛을 보는가 하면 지방을 맛본대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이 개념들. 천시, 세회, 일륜, 지방 이런 개념을 현대인들이 전혀 쓰지 않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으로 전환시켜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요거 천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이거 직관적이에요. 직관영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관영감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청천시. 그런데 12감각론에서 청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청각 여기 있잖아.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균형감각이죠. 균형감각이죠. 그죠? 청각하고 균형감각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청각하고 균형감각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얘 배후에 있는 영적인 힘을 천사라 그러죠. 천사. 여기서부터 영적인 뭐가 시작된다. 근데 이 균형감각은 내용적인 의미가 자아체라 그랬잖아요. 자, 맞잖아요. 뭔가 영적인 인식의 출발점. 그런 능력이 있다. 귀에는. 왜냐하면 귀에 있다기보다는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리가. 소리와 이게 청각이죠. 세계관계. 음악과 미술의 관계. 청각과 시각의 관계. 이거 중에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오는 것은 열이고 진동이 먼저 오고 빛이 나중에 오는 거지. 이 순서가 거꾸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감각 중에서는 사실은 청각이 더 근본적인 경험이에요. 더 원형적인 경험이에요. 예. 이거는 진동, 열, 앞에도 열감각도 있지만 청각도 일종의 열에 대한 균형도, 진동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청천시, 귀는 요런 거, 요 작용하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직관적인 이런 능력하고 관련이 있다. 목시세회라 그래요. 근데 목시세회라고 할 때 이 세회라고 하는 건 세간의 마음을 잘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감정 흐름을 잘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혼의 상태를 감각혼, 의식혼, 오성혼 중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세 개의 혼 상태 중에서는 뭐하고 가장 연결이 되겠습니까? 감정의 흐름에 대해서 눈치가 빠르다. 감각혼이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감각혼입니다. 비유일륜, 이 일륜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일륜을 저버렸다, 천륜을 저버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도덕성이거든요. 이 도덕성입니다. 그러면 인지학에서 말하는 혼의 상태 중에서는 도덕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혼은 의식혼이죠. 구미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의 의미는 이거는 저 수도와 지방을 말하는 그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하늘과 땅 했을 때 천지를 구별했을 때 지는 어떤 물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적 성격. 방위라고 하는 건 방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위는 분류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물성을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물질적 성질을 잘 이해한다. 그게 바로 구미지방입니다. 그럼 구미지방 할 때 이 지방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성을 잘 이해하고 분류를 잘한다. 이거는 혼의 세 가지 상태 중에서는 뭡니까? 오성혼이죠. 오성혼이잖아. 오성혼인데 요래놓고 인지학에서 말하는 거하고 일치하나 안 일치하나를 보니까 일치하죠. 시각이 감각혼하고 후각이 도덕성하고 의식혼하고 그죠? 미각이 오성혼하고 연결된다.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일치하잖아요. 이러니까 개념만 달리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런 인식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이해가 동일 수준의 이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12감각론에서 열감각이 왜 자아체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설명 논리는 온도차,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항온성과 환경이 가지고 있는 온도차 때문에 인간은 창조적인 활동을 저절로 하게끔 돼 있다. 이 설명은 이제 수수만에 했던 설명이고요. 12감각 안에서의 내적인 설명 논리는 이게 아스트랄의 끝이라는 거였죠. 아스트랄도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상과 만나는 경계 아스트랄이다. 이 열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각하고 다른 특징이 시각은 아스트랄의 눈을 통해서 광선처럼 바깥으로 쭉 뻗어나가는 건데 얘는 광선처럼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온몸에 퍼져서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각하고의 차이죠. 열감각의 차이. 자, 그러면 온몸에 퍼져서 그러면 온몸에 퍼져서 작동하고 있는 온몸에 퍼져서 작동하고 있는 열에 대한 이 동위수세보원에서 설명이 있는가 하면,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제가 소개만 드리고, 이건 참고하라고 소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슈타인의 설명도 있고, 뭐 과학적 설명도 있고, 불교식 설명도 있고, 한의학식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접근이 가능한데, 그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서로 내용적으로 상호 보완하거나 아니면 같은 원리를 가지고 추론을 하고 있거나 한 것들이 있으면 종합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목비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목비구가 사구성체 혹은 사상식으로 보자면 태소음양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이게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이제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이 우리 몸 안에 폐비간신이 있다 그래요? 당연히 있죠. 폐장, 비장, 간, 신장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소음양인들이 각각 태양에는 폐가 강하고 이런 식으로 소양에는 비가 강하고 이런 식으로 편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목비구, 폐비간신 제가 아까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의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거의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형상을 만들어내지만 눈 이외에 다른 자극들은 한 바퀴 돌아서 의식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뭉뚱그려진 의식이 되고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표상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폐비간신이 뛰거나 이목비구가 뛸 때 눈 말고 다른 감각기관들도 있으니까 다른 감각기관들이 작동하거나 혈액순환이 되거나 뭐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거나 기타 등등 예, 겉으로 딱 보이는 감각기관들 말고 수많은 작용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표상을 이룰 텐데 그 표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그 수많은 작용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열의 상태로 분화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동위수세보원에서도. 그래서 이런 개념을 씁니다. 온, 열, 양, 한. 온열양한이 열의 상태입니다. 그냥 좀 따뜻한 정도는 온기라 그러고 그보다 좀 뜨거우면 열이라 그러고 서늘한 정도면 량이라 그러고 차가운 정도면 한이라 그러고 열의 스펙트럼인 거죠. 열의 스펙트럼. 우리 안에 있는 열의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이게 열감각 할 때 열감각도 우리 안에 있는 열과 바깥의 열의 편차에 의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가 열감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온열양한이라고 하는 열의 상태들이 있는데 이 온열양한이라는 열의 상태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면 이 열기들이 청탁이 나누어가지고 얘들 중에서도 청한 것이 있고 탁한 것이 있는데 기운이 맑은 게 있고 탁한 게 있는데 청기들은 전부 일로 들어간다. 폐비간신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폐비간신으로 들어간다. 근데 탁한 것들은 전부 신체기관으로 들어간다. 바깥에 나와 있는 신체기관으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럼 바깥에 나와 있는 신체기관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온기 같은 경우에는 탁기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피모, 피부 상태라든가 모발 상태 이런 데로 들어간다. 얘도 열기 같은 경우에는 탁기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힘줄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얘는 탁기가 살로 들어가고 얘는 탁기가 뼈로 들어간다. 이건 우리의 물질적인 신체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인 신체입니다. 근데 이 피모, 힘줄, 살, 뼈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전체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이목비구가 있죠. 이목비구 머리통에. 여기는 안에는 패비간신이 있죠. 그리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신체 구조는 앞면이 아니고 뒷면이라고 봐요. 앞면은 주로 인식 기능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뒷면은 주로 행동하는 기관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보냐 이런 거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일단 조금 생략하고 연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신체 구조를 위에서부터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이래서 차례대로 두견요둔이라고 합니다. 두견요둔이라고 하는데 이 온열 양한의 이 열의 상태들이 두견요둔으로 차례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차례대로 들어가 가지고 피모나 힘줄이나 살이나 뼈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체 기관의 어떤 생리적인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열 감각을 수수만 책에서는 온도 편차 가지고 활동력으로 설명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각각 자기의 특징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테르체는 생명력을 관장하고 아스트랄체는 감정을 관장하죠. 그럼 자체는 의식 중에서도 특히 판단력 이상의 부분들을 관장합니다. 판단력은 의식콘이 관장하죠. 의식콘의 끝부분에서 자아가 정립이 된단 말이지. 그럼 자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자체의 고유한 특징은 행위예요, 행위. 실천 행위. 결국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최종 정리하는 건 자체입니다. 자체입니다. 근데 동의수세보원에서도 요 열의 상태들은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행동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이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수수만 온도차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슈타이너가 원래 설명했던 방식은 자체, 그 자체의 의미입니다. 에테르체는 보통 개념 형성 능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아스트랄체는 보통 이제 감정 작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종합을 해서 그 의식콘의 판단 능력으로 넘어가고 판단 능력이 드디어 실천 행위로까지, 삶의 실천으로까지 나왔을 때 그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 삶에 대한 어떤 행위와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떠맡고 있는 게 최종적으로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슈타이너의 설명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 감각은 아스트랄체라고 쓰여져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인간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활동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해야 다음 시간에 영적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청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갈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초반부에 제가 인지학적 의미에서 상상력이 왜 의식 발달의 추진 동력이 되는가, 이때 말하는 상상력이 어린아이들의 상상력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가는 얘기를 다음 시간 모두에 하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